가장 키워드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수원 화성입니다. 화성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화성의 건물 자체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화성 건설한 배경은 바로 사도세자가 있습니다. 정조가 왕에 올랐을 때 가장 정말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 사도세자는 영조에 의해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조가 왕에 오르면서 일성으로 했던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죄인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도세자를 복권시키고 추승하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먼저 사도세자의 위호를, 원래 사도라는 말은 영조가 붙여준 시호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실컷 죽여놓고는 내가 너를 참 생각하고 애도한다 이런 뜻인데, 이 정조 때 와서 그 사도세자의 위호를 장원세자라고 바꾸었고, 그리고 이 바로 사도세자 추승의 핵심 사업이 수원 화성 건설인데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세자가 사실은 영조에 의해서 상당히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 무덤도 거의 제대로 좋은 자리에 조성되지 못하고 양주 배봉산, 현재의 서울시립대학교 바로 뒷산이에요. 여기 무덤을 조성하고 처음에 수운묘라고 했다가 나중에 영호원으로 이름을 이제 바꾸었는데, 이 정조가 이 아버지 무덤부터 제자리로 옮겨야 되겠다,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여러 지역을 물색을 하다가 바로 이 꼬다짜 쓰는 화산 지역이라는 곳으로 무덤을 옮겨요. 화산 지역에. 그러면 그 지역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화산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새롭게 신도시를 조성하고 살게 한 곳이 바로 지금의 수원 화성이에요. 지금 수원 화성 할 때는 화려할 화자를 써요. 처음에 이제 정조가 아버지 무덤을 옮긴 곳은 꼬다짜 쓰는 화산, 지금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육릉, 이 옮기면서 무덤을 혈융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은 릉,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왕의 사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의 어머니나 아버지인데 자신은 왕이 아닌 사람. 우리 대표적으로 사도세자도 그렇죠. 자신은 왕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들은 왕이에요. 우리 영조의 어머니 숙빈채씨 같은 경우도 본인은, 아들은 왕이지만 본인은 그 왕비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숙빈채씨 무덤은 지금 파주에 가면 소령원이 되는 거고, 사도세자의 무덤은 혈융원인데 그럼 지금 저 수원 가보니까 육릉이라고 그러던데 왜 릉이라고 하냐면 나중에 고종 때 사도세자가 왕으로 추전이 돼요. 장조로. 그러면서 혈융원이 이제 그 승격이 돼가지고 육릉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 사도세자 무덤을 옮길 것을 제안한 사람은 박지원, 우리 박지원 잘 아시죠? 열하일기쓴 박지원의 제종형인 박명훈의 제안에 따라 이제 사도세자의 무덤을 이제 옮겨서 앞에 소개했듯이 화산 지역에 옮기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킨 신도시가 화성. 그리고 지금 또 이 육릉 옆에 가면 용주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항상 우리 보면 왕릉 주변에는 큰 사찰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교 국가인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 때는 또 부처님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선정릉 아시죠? 설릉은 성종의 무덤, 정릉은 중종의 무덤인데, 선정릉 옆에 큰 절 있죠. 뭐가 있다? 봉은사. 세조의 무덤인 광릉에 가시면 그 근처에 봉선사라는 절, 이런 절을 원찰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또 명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 왕릉 주변에 또 사찰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 무덤을 옮기는 것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신도시 조성을 했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입니다. 그리고 이 화성이 바로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졌다. 사실 수원 화성도 정조 때 원래 지어진 모습은 아니었고요. 6.25 전쟁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에 와서 본격적으로 복원을 하게 되는데, 이 복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자료가 된 게 화성 성역의궤라 그래서 화성 성곽공사의 과정을 기록한 의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화성 건설은
1794년에 시작이 되었고 원래는 그래도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년 만에 공사가 완공돼. 우리 보통은 뭐 시작하면 항상 밀려지는 경우는 많아도 이렇게 단축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화성공사는 이례적으로 공사 기간이 단축되었을까? 크게 3가지 정도 이유를 드는데요. 하나는 이 공사에 필요한 큰 돌이라든가 벽돌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기계, 거중기를 발명을 했다. 이 거중기가 바로 정약용의 발명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까지 돌을 쌓는 축성 방식에서 벗어나 벽돌을 최대한 활용을 했다. 이 벽돌은 규격화되어 있어요. 돌은 이게 들쭉날쭉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규격화되니까 훨씬 속도가 빠르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소위 화성공사에서는 임금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뭐 우리 그 한양 도성 같은 거 쌓고 이럴 때는 백성들 징발해 가지고 그냥 뭐 의무적으로 쌓게 하면 아무래도 능률이 떨어져요. 이게 사람들이 이거 뭐 그냥 뭐 슬슬해도 뭐 어차피 시간 지나가니까. 근데 이때는 일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그 노력을 하는, 그렇게 해서 공사 기간이 2년으로 당겨졌는데요. 공사에 투입된 인원이 약 70여만 명, 공사비가 80만 냥에 이르는 거대한 공사였다. 한 냥의 가치가 대략 한 5만 원 정도 되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공사였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정조의 기본 구상은 한편으로는 수원 화성이라는 도시를 과학도시, 기술도시, 농업도시 이외에도 서울을 중앙에 두고 동쪽으로는 남한산성, 서쪽으로는 강화도, 남쪽으로 수원, 북쪽으로 개성. 그래서 이 특별하게 유수부,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화성 유수, 또 이 동쪽 같으면 남한산성이 있었던 곳은 경기도 광주예요. 광주 유수, 서쪽에 강화도에 강화 유수, 북쪽에 개성 유수. 이렇게 해서 이 수도권의 어떤 군사 방어 도시의 핵심 지역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 소개했듯이 화성 성역 의계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게 완전히 복원이 되다 보니까 이때 사실 우리 유네스코에서도 세계 유산으로 지정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느냐.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이쪽에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6.25 전쟁 때 파괴되었다면서 원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럴 때 이 화성성역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거 그대로 복원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때 사용되었던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화성성역에 보면 앞부분에 그림이 나오거든요. 화성전도 그리고 세부도 다 나옵니다. 이 그대로 이제 했다. 이러니까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이건 정말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화성전도는 수원 화성의 북문인 장안문, 그리고 남문인 발달문, 동문, 창룡문, 그리고 서문인 화서문, 그리고 이 중앙에 남북으로 흘러가는 수원천의 북쪽 수문과 남수문까지 잘 이제 그려져 있어서 이 완벽하게 복원이 될 수 있었고요. 이 책자를 보면 뭐 사대문을 비롯해서 비밀통로인 안문이라든가 가장 이 중심되는 그 군사지휘소가 서쪽에 있는 장대라는 뜻으로 서장대 또는 화성장대라고 그러고, 동쪽에 있는 군사지휘소는 동장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장대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림으로 나오고, 특히 또 정조가 이 화성을 건설하고 왕이 직접 들르실 때 머물렀던 뭐 임시궁궐이라고 할 수 있죠. 행궁, 화성 행궁의 모습까지 이렇게 잘 그려져 있고, 화성 행궁 같은 경우도 바로 이 화성 성역에 나오는 이 행궁의 모습을 바탕으로 복원을 해서 지금 또 이 수원시에서는 이 화성과 뭐 이 화성 행궁을 복원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또 활용하는, 그래서 지금 또 수원 화성 가시면 정문인 신풍루 앞에서 무예 시범 같은 것도 보이고 곳곳에서 행사들을 많이 이제 벌입니다. 이게 좀 더 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화성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또 유의할 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다 흑백이죠. 기존에 우리 의계들은 칼라, 채색이 된 그림이 많은데 왜 이것은 이렇게 다 그림으로 흑백이냐? 이는 정조가 화성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활자로 인쇄를 해가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활자본 의계라 그래요. 활자본 의계. 활자로 만든다는 거는 보급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100여 부 이상을 만들어서 공사에 참여하고 또 공이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요 화성성역 의계, 그리고 이어서 설명할 바로 이 원행을묘 정리의계 같은 경우도 이런 활자본으로 제작한 의계들이다. 그래서 이 정조대에 이렇게 활자본 의계를 만든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정조대왕께서도 약간 본인 홍보 좀 많이 하시는 거 좋아하셨을 거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 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화성공사에는 정약용이 기기도서를 활용하여 제작했던 거중기 같은 경우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돌을 쉽게 나를 수가 있었던 거고, 이게 바로 공사의 효율을 앞당겼고, 또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지불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뭐 일당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실명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최무응술, 유돌쇠, 뭐 여기 보시면 김순놈이 강아지까지 있어요. 이름 옛날에도 좀 약간 귀여운 사람 보고 강아지라고 불렀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계의 기록은 정말 옛날 사람들의 실명까지, 여기 또 보시면 김순놈이 같은 이름은 되게 순했을 것 같죠. 그런 이름들까지 정말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들의 이름이 기록됨으로써 좀 더 어떤 생활사의 영역까지 우리 역사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는 점에서도 의계의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